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사회복지행정론 제9장 재정관리와 정보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9장은 크게 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재정관리를 예산의 측면과 결산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1절은 예산의 수립과 관리, 2절은 예산의 집행과 회계감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재정에 대한 관리를 주로 다루고 있다면 3절은 정보관리 체계로 정보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가에 대한 트렌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감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 166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이번 9번 장의 출제 영역은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특별히 재무회계 규칙과 예산 모형 그리고 정보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총 11개의 챕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재무회계 규칙이 벌써 이 시행에서 10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7년 동안 매회 한 문제 이상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챕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어떤 장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 안 되는 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9장의 재무회계 규칙은 사회복지법제론과 견주어서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또 예산은 사전에 승인을 받고 승인이 끝났을 때 집행, 즉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예산의 설정, 그걸 어떤 모형에 기반을 둘 것인가 4가지의 예산 모형을 비교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고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가 활발히 이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만큼 정보관리 체계에 대한 출제 비중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 통제의 원칙은 2문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각각의 원칙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7년간의 출제 분포를 보시면 적게 출제된 것이 21회, 22회 각각 2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직전 회차인 23회, 즉 2025년 시험에서는 무려 5문제가 9장에서 출제될 정도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장은 사회 변화와 출제의 빈도 간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경제가 호황일 때보다 경제가 조금 불황일 때 후원자 관리 혹은 예산 집행이 평소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불충분한 예산 속에서 후원을 받았다라는 건 그 속에서 그 후원금을 얼마나 충실히 잘 집행했는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예산에 여유가 있더라면 조금 더 그렇게 까다롭게 보지는 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프로포절 같은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때는 급속하게 폭발적으로 지원이 늘어나고 또 정부 지원이나 보조금의 규모가 커질 때는 또 모금의 신청도 급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9장은 최근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들을 고려할 때 여전히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서 사회복지 조직의 예산이 어떻게 수립되고 지출,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68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은 영리 조직이나 정부 조직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6회, 20회에 출제되었지요. 전체 예산 중에서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그리고 민간 후원금이나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러니 나의 사비로 누군가의 출자금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성, 책무성이 막중하다입니다. 그러니 이 막중한 책임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받은 보조금, 후원금, 기부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관심, 집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런 조직의 재정 유형에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정부 보조금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이 알아서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근데 민간이 하는 그 일들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을 당신들한테 맡기겠다. 우리가 맡겼으니까 비용을 부담하겠다라는 측면의 위탁비. 그리고 원래는 민간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만 우리가 옆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 보조해 주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할 일, 지방정부의 할 일인데 민간이 하고 있다면 위탁비의 형태로. 이거는 원래 민간이 하는 게 맞지만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을 보조금이라고. 그래서 두 개의 개념 조금 다르지만 같이 정부로부터 나오는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바우처는 뭐냐? 바우처는 일종의 상품권 같은 겁니다. 여러분 문상 아시나요? 문상? 온누리 상품권 아시나요? 그 상품권은 아무 곳이나 가서 쓸 수가 없죠. 정해진 곳에 가서 씁니다. 하지만 그 정해진 곳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누군가는 문화상품권으로 온라인에서 쇼핑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편의점으로 달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본인이 좋아하는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장 애정하는 가수, 아이돌의 노래를 음원 다운로드해서 그 돈을 집행할 수도 있어요. 즉 바우처는 그 사용의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공급자가 아니라 이용자, 수요자에게 그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보조금이나 위탁비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 방식이죠. 기관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바우처는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어느 공급자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권, 자기 결정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바우처는 가장 수요자 중심의 방식이고 직접 지원 방식이다. 즉 기관을 통해서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간접적인 지원 방식일 것이고요. 바우처는 당사자에게 직접 이용권을 줍니다. 초창기에는 상품권, 쿠폰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했는데요. 이게 양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명절에 문화상품권 혹은 기프티콘 이런 거 선물 받으면 본인이 사용하기도 하고 캐럿 마켓에 가서 팔기도 하고 온라인에 중고 국가에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팔고 현금화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원래 당초 취지대로 그 당사자가 이용하지 않는 이런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막고자 지금은 전자바우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고 연내에 당사자가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를 통한 그 지원금이 오면 그걸 가지고 간접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고 개인 클라이언트가 그 바우처를 가지고 우리 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외의 민간 재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은 민간 영리, 민간 비영리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민간 비영리 조직이 우리에게 후원을 해줄 수 있어요. 사단법인에 있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우리 기관을 통해서 고립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우리에게 후원, 기부금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기업의 경우에 기업사회공헌 혹은 사회적 책임 경영, 요즘은 ESG 경영의 형태로 비영리 조직에 그 돈을 주기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민간기관이 스스로 결연자를 찾아 나서죠. 그죠? 우리 1인 1사 찾습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서, 후원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각 사장님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사장님 한 명당 우리 지역의 주민 한 명당 그래서 1대1로 결연 그래서 사람 한 명과 회사 하나, 사람 한 명과 회사 하나 이렇게 민간으로부터 재정을 확보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신축할 때 꼭대기층에 있는 강당을 외부의 대관 빌려주는 거죠. 공간 빌려주고 공간 임대료, 사용료를 받고 그거를 사업비로 쓰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자부담도 하게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다라고 할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결석도 하고 그래서 집단의 결속력을 낮추기도 한다. 그래서 1인당 많이는 말고 한 5,000원 정도. 그래서 한 학기에 5,000원짜리 정도는
이 지불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 한 사람당 5,000원, 10명이 참여하면 5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부담을 통해서 민간 재정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장단점이 있어요. 정부 보조금은 안정적이죠. 그죠?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다음에야 재정이 조금 예산 삭감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아예 빵원이 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부 보조금은 조금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거는 보조금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만큼 정부의 지도 감독 받는 건 당연하겠지요. 이에 비해서 민간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로부터의 통제는 받지 않죠.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우리에게 후원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업이 어떤 물건을 파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기업이 파는 물건은 품질이 뛰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하고 누군가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1급 발암 물질이 나오는 그런 제품이었다던가. 그러면 민간기관은 그 돈을 거부할 수 있겠죠. 우리 그 돈 안 받는다. 그리고 그 돈을 안 받는 대신에 우리는 이 돈은 또 이렇게 쓰여졌다라면 우리는 이 돈은 적극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그 기업의 또 이미지를 좋게 해준다. 그렇게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지원을 받은 금액을 우리가 어떤 사업에 쓸 것인가는 민간기관이 결정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정부가 돈을 줄 때는 꼬리표가 붙어 있죠. 이거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만 씁니다. 이거는 경로식당 운영에만 쓰세요. 이거는 다른 데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함께 돌봄 긴급 돌봄에만 쓸 수 있습니다. 다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요. 민간의 재정은 우리가 사업 제안서, 후원 제안서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크리스마스 아이들에게 책가방 사주는 신학기 준비용으로 쓸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사업 제안서를 내고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 보조금과 비교할 때 약간의 재정의 불안정성은 있어요. 작년에는 후원해줬던 기업이 올해는 부도, 파산을 해서 기업이 없어져서 그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또 기업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민간기관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협약 체결하고 우리랑 윈윈 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 지원금으로 할 때의 사업보다 좀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제 있습니다. 자, 민간에는 영리와 비영리가 나뉘는데요. 자, 구분하셔야 될 것은 민간 비영리 조직은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수익을 창출하면 안 된다. 이윤을 추구하면 안 된다.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 영리와 비영리를 나누는 기준은 수익을 창출하는가 여부에 있지 않고요. 창출한 그 수익을 어디에 쓰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리 조직은 그 성과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죠? 직원들이 성과급을 가져가고 대주주, 주식회사라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비영리 조직은 공간 임대하고 사용 수익금이 발생한다든지 클라이언트에게 프로그램 참여비를 받는다든지 하면 그 돈이 다시 사업에 재투자가 일어나지 사회복지사 월급 올려주는 데 쓰여지지는 않잖아요. 자, 민간 비영리 조직은 이윤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 틀린 말입니다. 복지관 1층 전부 다 카페 만들어서 어르신, 장애인,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거기서 이윤 창출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 돈을 직원들이 가져가거나 후원자들한테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참여자한테 기회를 주는 이런 형태로 재투자가 일어난다. 자, 169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는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구성원들에게 배당이 일어나는 영리 조직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 조직의 예산은 어떤 모형의 기반을 두고 편성이 되는가? 4가지 모형의 특징을 비교하십니다. 각각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만 있다면 새로운 모형이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모형이 등장한 거겠지요. 뭐니 해도 가장 사용하기 간편한 것은 품목별 예산 모형입니다. 예를 들어 품목별로 제시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얼마가 들었다. 사업비 중에서도 사례관리비 얼마 들었다. 서비스 제공팀에 얼마 들었다. 전부 각각 얼마 들었다. 이렇게 항목, 품목, 아이템별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엑셀에서 이거 다 토탈 더하면 총 얼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 정도 예산 필요합니다 라고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줄 사람들은 판단하겠죠? 작년보다 이게 금액이 늘어났나 줄어들었나. 그래서 작년보다 금액이 늘어났다면 사업 신청을 할 때 소명해야겠죠. 왜 이 부분이 늘어났는지. 그래서 품목별 예산 모형 위에 전년도 예산이 있고 우리가 이번에 희망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3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인건비 3억 5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 돈은 왜 증액이 되었느냐?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 한시직, 계약직이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져서 이번에는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도 원래 있던 그 직원 역량 수준의 대체 인력을 뽑겠다. 예를 들면 부장님이 육아휴직을 갔다. 그러면 꼬꼬마 사회복지사를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써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장급에 있는 육아휴직자를 우리는 뽑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 비고란에 써서 5천만 원이 증액된 게 납득이 된다. 그러면 실제 그 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서를 받았을 때,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전국에 이런 기관은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전년도랑 똑같이 동결. 이렇게 하는 게 품목별 예산의 편성 방식입니다. 간단하죠? 단순하죠? 엑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근거가 명확하죠? 인건비에 얼마, 사업비에 얼마, 사례관리 얼마, 서비스에 얼마. 그리고 예산 통제 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방금 깎았잖아요. 인건비 5천만 원 깎으세요. 왜 이렇게 합니까? 예산 낭비하지 마세요. 예산을 통제한다. 예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회계 장부 쓰기가 좋죠. 엑셀로 더하면 되고 삭감됐다면 여기서 썸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회계 담당자가 아주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엑셀도 아니고 전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해 주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단점도 있습니다. 뭐를 기준으로 해요, 항상? 전년도죠, 전년도. 작년에는 3억인데 왜 올해는 3억 5천입니까? 이유 없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깎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예산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우리 마음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예산을 오르고 내리고의 신축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신축적입니다. 인건비는 줄이는 대신에 사업비는 올려줄게. 이렇게 우리는 타협을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저희는 부장급의 대체 인력을 뽑으려고 했는데 또 꼬꼬마 사회복사로 대체 인력 하려고 하면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통제하는 사람은 인건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고 대신에 사업비를 조금 올려줘.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신축성은 없다는 거죠. 그냥 인건비 삭감됐으면 끝. 그러면 전체 예산이 삭감. 하나 내리는 대신 나머지 하나 올려준다. 이런 식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가 신축성이 없다. 탄력적, 융통성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의 근거가 여긴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냥 인건비가 얼마다이지 몇 명 곱하기 몇 명을 해서 총 얼마다.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짜고짜 5천만 원 삭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정보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 비영리 조직으로서 이렇게만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책임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전체 기관 운영비가 10억 원인데 10억 원 중에 인건비 3억이 말이 되냐. 너무 인건비의 비중이 크다. 하지만 쏙쏙쏙 들여다보면 꼬꼬마 사회복지사 최저시급, 최저임금 받고 있고 1년차 사회복지사 거기에 월급, 수당 2만 원 더 받고 있고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막을 알면 이런 소리 못할 텐데 품목별 예산은 근거가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의 이름만 나와 있고 명세만 되어 있고 목표가 뭔지 이 돈을 쓰면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투입 요 정도 돈만 넣겠다만 있고 성과물이 없으니 효율성 따질 수가 없죠.
효율성이라는 거는 투입과 성과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니까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비영 조직으로서 책임성, 이거 너무 중요하죠?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 효과성, 효율성 너무 중요한데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새로운 모형이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두 번째 성과주의 예산 모형입니다. 성과주의 예산 모형은 앞서 예산 모형의 단점을 바로 보완해야 되겠지요. 대번 등장했죠. 효율성. 왜냐하면 이름하여 결과물 따지니까요. 돈이 들어가서 이 정도의 결과물이 있다. 그리고 앞서 신축성 없고 과정, 책임성 알기 어려웠죠. 근데 이번에는 단위 비용을 계산해냅니다. 예를 들면 172페이지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가가 나와 있죠. 그냥 아동급식 프로그램 300만 원 필요합니다. 이러면 품목별 예산일 텐데 단위 비용 3,000원, 급식 단가 3,000원 곱하기 1,000회, 1,000번의 식사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3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사회교육에 왜 2,4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까? 왜 아동급식보다도 예산이 더 많아요? 삭감하세요. 이렇게 판단한다면 분목별 예산이지만 우리는 프로그램 하나당 비용이 8,000원인데 3,000시간, 연간 3,000시간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2,400만 원이 나옵니다. 비용이 있으니까요. 합리적이죠? 계산이 편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있잖아요. 급식 3,000회, 사회교육 3,000회, 자원봉사 1,000회, 실적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급식은 단가가 3,000원이고 1,000회, 근데 사회비용은 8,000원이고 3,000시간이다. 오히려 사회교육 시간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아동급식의 횟수를 늘려라. 이런 식의 신축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가능하냐면 과정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왜 급식은 1,000번이고 사회교육은 3,000시간이냐? 급식 조금 더 늘려라. 근거가 있으니까요. 분목별 예산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예산 통제, 예산을 깎는 게 어렵습니다. 아까 분목별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깎으면 되죠. 작년에 3억, 올해 3억 5천, 안 돼. 5천만 원 깎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성과주의 예산 모형은 이미 원가와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얼마를 깎으세요.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예산을 깎으려면 원가를 줄이던가 횟수를 줄이던가 해야 되는데요. 원가를 줄이면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지고 횟수를 줄이면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니까 둘 다 조심스럽죠. 그래서 예산을 삭감,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예산에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동급식 프로그램과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교통비 지급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걸 널리 알려야 돼요. 홍보도 해야 되고 회의도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회의비는 어디에 넣어야 되죠? 현수막은 어느 예산 항목에 넣어야 되죠? 이게 모호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사회교육을 하려면 홍보해야 사람들이 그 현수막 보고 참여하기도 하고 쇼츠, 유튜브 제작된 거 보러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일회성 홍보비로 쓰여져야 되는데 간접비는 어디에 넣나 계산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또 무엇보다 단위 비용, 원가 계산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원봉사자 교통비 이러면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에 준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사례관리 관련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상담을 보냈어요. 상담의 원가는 얼마입니까?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어려움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상담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단순히 마음 건강,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과 자살 시도의 이력이 있는 중증 우울증인 사람의 상담 비용은 다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 서비스의 원가 계산, 비용을 얼마로 할 것인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아동급식 단가를 3,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 끼에 3,000원을 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식재료를 지원받는다던가 아니면 그 식재료로 만든 반조리 식품, 레토르트 식품을 일부 후원받는다면 급식비가 줄어들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후원이 하나도 없다면 또 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이 원가 계산하느라고 예산 편성하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또 현장에 존재한다. 효율성이 있어요. 그죠? 결과물, 실적을 강조하다 보니까 효과성, 그래서 목표 달성했냐? 아동급식 참여하고 식생활 개선되었느냐? 사회교육 참여해서 고립감 줄어드느냐?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생겼느냐? 시민의식이 생겼느냐? 보기는 어렵거든요.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 오히려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경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등장한 게 세 번째 예산 모형, 기획 예산 모형입니다. 하나는 효율성을 중요했고 하나는 효과성을 중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획 예산 모형은 이제 효과성을 따집니다. 앞서 효율성만 따졌다의 문제의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 달성에 신경을 쓰겠다. 그래서 단순히 아동급식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아동급식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하겠다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173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는 총 비용으로 300명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 집행이 끝나고 나면 목표 달성했는가를 보게 되겠죠. 그런데 성과주의 예산 모형은 우리는 1000번의 식사를 제공했다.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다. 거기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또 급식 비용이 3,000원이다 보면 매번 똑같은 3,000원짜리 급식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특식이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특식. 예를 들면 오늘은 얘들아 그냥 김밥이야. 대신에 내일은 뷔페 갈 거야. 이런 게 기획 예산 모형은 가능하죠. 하지만 성과주의 예산 모형은 매 회기별로 3,000원이라는 단가를 맞춰야 되는 한계를 가집니다. 기획 예산 모형의 좋은 점은 효율성만큼이나 효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당사자에게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걸 이제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기획 예산 모형은 어찌됐든 합리적인 판단, 이제 주관적인 편견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표가 명확하죠. 식생활 개선하겠다. 아니면 사회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심리정서적 안정, 사회적 기능 강화하겠다.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급해가지고 봉사활동 활성화하겠다. 이런 걸 목표를 명확하게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 예산이 연결되어서 조직 운영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장에서 배웠잖아요. 목표를 세워야 되긴 하는데 그 목표 설정이 어렵다라는 게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이잖아요. 그죠? 또 기획 예산의 경우는 품목이 없어요. 아이템이 없어요. 원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모호하다, 추상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목표 달성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과정, 뭐 곱하기 뭐 이런 게 조금 무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집권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회교육의 목표, 아동급식 프로그램 목표 어느 게 더 뛰어납니까? 저희는 식생활을 개선한다니까요. 아동기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발달에 적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성장 발달에 치명적입니다. 그러니 사회교육보다 아동급식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니 이 예산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집권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골고루 참여지향적이 아니고. 그래서 앞서 성과주의 예산 모형은 원가 계산이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효율성이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기획 예산 모형은 효과성은 따지고 목표는 중요시하지만 정작 그 목표를 세우기가 어렵다는 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끼기에 현장에서 뭘 많이 쓸 것 같아요? 뜨둥. 그렇죠. 현장에서는 성과주의 예산 모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자,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 자, 여기서 말하는 성과가 무엇이냐? 아웃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죠? 실적이다라고 했죠. 실적. 진짜 성과는 우리는 목표죠. 목표. 아동의 식생활 개선. 이게 성과 아닙니까? 우리는 몇 명에게 급식을 줬다. 이거는 사실 산출이죠. 산출. 아웃풋이죠. 아웃풋.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 모형은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이 번역의 문제예요. 퍼포먼스, 수행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수행. 수행 평가했다고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기술과정 시간에 타래과도 만들고 한복 저고리도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요리 장인, 식생활 거기 장인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퍼폼 나 해봤다인 거죠. 그래서 실적 나 한복 저고리 1개 만들었다. 타래과 몇 개 만들었다. 실적 산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과주의고 진짜 목표 성과를 강조하는 건 기획예산 모형이다라는 거 구분해서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네 번째, 연기준 예산 모형은 원점 0에서 생각한다. 앞서 기획 모형이 의사결정에서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중앙집권 한 사람이 이게 이 목표가 더 중요해 하면 그 의견에 쏠림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연기준은 1, 2, 3 기획안을 여러 개를 편성합니다. 그리고 전년도라는 예산 모형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앞서 품목별 예산이 전년도 기준 했잖아요. 쓸모없다. 새롭게 혁신적으로 해야 된다. 사업 쇄신해라. 혁신해라. 그리고 중앙집권 의사결정 필요 없다. 합리적으로 해라. 그리고 기존의 예산 모형은 하나는 효율성만 따지고 하나는 효과성만 따지던데 우리는 둘 다 따진다 하는 게 연기준 모형입니다. 이상적으로 보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 모형을 따질 때. 그리고 그 결정 과정에서 그 일몰법,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사라진다. 또 새롭게 쇄신, 혁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연기준은 원점 0의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1안, 2안, 3안 중에 이 3개를 비교해서 가장 나은 것을 채택하고 그 채택한 거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지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삭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급 이건 아예 필요 없다. 하지만 사회교육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 여기에 집중 예산 편성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예산 모형 중에 연기준 모형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집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예산 모형을 비교하는 거 잘 공부해 두시는데요. 175페이지의 마지막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과주의 예산 모형이다. 그러면 실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자한테 도움이 되겠죠. 관리하기에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가. 품목별 예산 모형은요. 전체 예산을 깎을 수 있잖아요. 회계 담당자가 하기에 유리하죠. 자, 그래서 품목별 예산 모형은 회계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이러면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분목별 예산 모형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땡입니다. 땡. 관리에 대한 책임은 성과주의 예산 모형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예산 모형을 세웠어요. 돈을 써야죠. 돈 쓰는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고 써야 됩니다. 내 맘대로 돈 쓰고 영수증 내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요거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아예 문제에 로만의 예산 통제의 원칙에 대해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은. 자, 첫 번째 개별화. 여러분이 뭐 사례 관리할 때도 배웠고 항상 지역사회복지로서 배웠습니다. 개별화라는 건 획일화 시키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행정론이에요. 기관, 센터 단위입니다. 그러니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개별 기관의 여건을 고려해라 하는 게 개별화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기관의 규모가 사회복사 100명 있는 기관하고 지역아동센터처럼 센터장,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이렇게 2명, 3명 있는 거하고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개별 기관의 특수성 고려해라. 개별화의 원칙.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은 있어야 된다. 규정을 지켜야 된다. 규정 안 지키면 안 되지. 비영리 조직이니까요. 강제의 원칙입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명문화된 규정, 규칙이 있고 그 규정을 다 지키는 것은 모든 조직에 해당하는 거지. 아유, 지역아동센터는 규모가 작으니까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안 지켜도 돼요. 이런 건 불가능이라는 거죠. 법은 다 지켜야죠. 그죠? 강제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별화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 세 번째는 모든 규정에는 단 뭐뭐는 예외로 한다. 아니면 뭐뭐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 예외의 원칙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이 예산의 과정은 리포트, 보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돈 쓰고가 아니라 사전에 보고를 해서 승인받고 승인받으면 돈 쓰고
돈 쓰고 나면 결과 보고하고 문제가 생기면 감사받고 이렇게요. 그래야 비리, 횡령 막을 수 있겠죠. 예산 편성한 거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 보고해야 됩니다. 5번째, 규칙이라고 하는 건 영원 불멸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개정, 바꿔나가야 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새롭게 규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복지 법인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봐도 최초 시행, 그 다음에 개정 연도 이런 게 나오지요. 6번째, 뭐든지 적은 비용, 적은 시간을 들여라. 효율성의 원칙. 7번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문 회계 담당자가 아니죠. 회계사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회계 장부의 내용이나 지도 감독 받은 감사 내용이나 이런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야 이렇게 그 좌변, 대변 이런 말을 잘 사용할 그게 없지만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이거 수지 계산서, 추정 수지 계산서 누락됐습니다. 보수 일람표 수정하세요. 보수 일람표가 뭐죠? 보수하고 급여하고 월급은 뭐가 다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미수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미수금? 돈 떼인 것도 아닌데 웬 미수?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의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보고를 하면 뭐합니까? 전문 용어, 어려운 용어로만 써놓으면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돼야 된다 하는 게 의미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책임성에 따라서 이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서 지역 주민 누구나가 볼 수 있게끔 이 복지관에 후원금이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를 어디에 썼구나 라는 걸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말, 명세서니 계산서니 이렇게 놓으면 아무도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잖아요. 의미의 원칙은 쉽게 써라. 그 다음 8번 피드백해라. 예를 들면 보고했다. 감사 지적받았다. 내년에는 수정해라. 클라이언트들이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내년에는 쉽게 작성해라. 이런 게 환류 피드백의 원칙입니다. 9번째, 어디까지나 이 모든 것은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예산 편성인 거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예산 때문에 승인 안 받고 반려되고 이래서 사업이 시작되지도 못하고 계속 예산 때문에 시달리고 있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효과성, 생산성 따져야 된다. 모든 예산, 통제, 집행은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회계를 위해서 회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내용하고 제목하고 짝짓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모든 기관은 사회복지 법인시설 재무회계를 따라야 된다. 이는 개정의 원칙이다. 이러면 틀린 말.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회계 감사를 받을 겁니다. 그 감사를 구분하기를 이렇게 2개를 구분합니다. 주체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누가 감사를 하느냐? 내부인이 한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우리 법인에서 감사를 하는 걸 내부 감사. 근데 전문 회계 법인에서 감사를 하는 걸 외부 감사라고 합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내부 감사는 내부인이 하는데 내부 상황을 잘 아니까 쏙쏙들이 자세하게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구성원들의 일이기 때문에 흐린 눈하고 눈 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립을 못 지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외부 감사는 외부인이라서 우리 조직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수박 겉핥기처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중립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의 주체에 대한 분류였습니다. 2번째는 감사의 내용, 목적입니다. 왜 감사를 받느냐, 무엇을 감사를 하느냐입니다. 첫 번째는 규정을 잘 지켰느냐.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안 했느냐, 재무회계규칙 위반 안 했느냐,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위반 안 했느냐라는 걸 따지는 게 규정수능 감사입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법,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규정을 잘 지켰는가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 관료제처럼 주객이 전도될 수 있겠죠. 규정만 지키고 사업의 목적 달성에는 실패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2번째가 운영에 대한 감사를 받습니다. 즉, 그 예산을 써서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1년에 1억 원씩 3억 원어치의 사회적 고립가구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했어요. 그 3년이 지났어요. 3억 원의 돈을 썼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고독사, 고립사 줄었느냐, 고립감 해소되었느냐, 마을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인적 안전망 형성되었느냐 했더니 웬일 예전보다 고독사, 고립사는 더 많아지고 은둔하는 사람도 더 많아지고 저장장애, 저장강박 세대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 말은 규정만 지켰을 뿐 사업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합니다. 규정도 지켜야 되지만 의도했던 결과, 성과, 목표도 달성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지켰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못 지켰다라고 하면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아예 사업 중지, 중단, 이제 하지마 이렇게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회계 감사는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지적받는 거니까. 하지만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다라는 것은 또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감사의 근간이 되는 규정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사회복지법제론에서도 출제가 되니까요. 로.go.kr 법제처 사이트 있지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여기 들어가면 판례도 나와 있고 합니다. 법제처에 들어가서 그 검색창에다가 요걸 다 검색을 하시고 이 법조문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정독 한번 하시는 것과 안 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나중에 일할 때는 요 규정 지켜야 되니까요. 자, 요 규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0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총칙,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 그죠? 복지부는 국가재정법을 따르고 사회복지시설은 요 규칙을 따른다. 그리고 그 규칙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은 어떻게 하고 준예산, 추경예산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때 총칙에 보면 복지부 규정과 시설 규정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또 그 시설은 상위에 법인이 있고 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 회계도 구분해라. 법인 회계 그리고 시설 회계 나눠라. 그런데 만약에 법인이나 시설에서 수익 사업을 한다면 수익 사업 회계도 구분해라. 세 개의 통장이 섞이지 않도록 해라. 이게 통장이 섞이면 항상 부정부패가 일어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데이트 통장 이렇게 만들 때 잘 살펴보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인 자체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도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세 번째까지 이게 회계 장부를 구분해라. 회계 연도는 1회계 연도는 똑같이 이제 시작과 끝이 있다. 내년도로 2월 가급적 안 합니다. 두 번째 예산의 편성은 예산 총계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토탈인 거죠. 토탈.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똔똔 똑같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 원 세입 들어오는 돈으로 편성했으면 나갈 돈도 10억 원 지출 계획을 수립해서 이 둘이 똑같아야 된다. 이게 토탈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차이가 있다. 10억 원 주세요 해놓고 우리는 5억만 쓰겠다. 부정부패 아닙니까? 그죠? 5억은 삥땅 한다는 뜻이니까. 이런 걸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세우기 전에 미리 우리가 1월에 사업한다고 1월에 세우면 안 되겠죠. 그죠? 전년도에 미리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의결, 우리의 이사회와 운영회의 차이점 공부했습니다. 이사회는 결정하는 곳이고 위원회는 자문, 건의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의결 통과돼야 되고 그거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이렇게 통과되었습니다 하고 확정을 한다. 그리고 그거를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군구에서 위탁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직접 직영하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제출하고 나면 181페이지에 시군구청장은 그거를 쭉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 아니면 구청 앞에 있는 초록색 부직포 붙어 있는 게시판 거기에 공고를 합니다. 이의 있으면 이의 신청하세요. 아무도 안 볼 것 같죠? 관심 있는 사람 많이 봅니다. 지역 주민들 중에 회계 업무 담당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변호사,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그거 보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럼 수정하고요. 이의 제기가 없으면 20일 지나고 나면
이제 이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는 왜 이게 10억 원인지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첨부합니다. 181페이지 보면 세입 그리고 세출, 그죠? 두 가지 동시에 명세서 각각의 인건비가 어떻게 됐고 사업비 어쩌고 저쩌고 했고 경로식당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추정하기에 우리의 재무 상태는 이렇습니다. 추정하기에 우리의 수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 월급은 이렇고요. 과장님, 부장님 월급은 이렇습니다. 보수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우리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다. 이사회 회의 거쳤습니다. 이사회 회의로. 이거 운영위원회 보고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로. 그리고 이거를 쭉 제출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때로는 삭감, 때로는 증액, 때로는 그대로 예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신청하는데 이 돈이 들어오겠죠. 그죠? 예를 들면 오늘 이거 서류 냈는데 내일 통장에 바로 입금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는 월급 못 받고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일단 돈을 좀 쓰고 있어라 하는 게 준예산입니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멍 때리고 있어야 돼요.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작년도에 준해서 일단 써라.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을 다시 정산하자 하는 게 준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억 원의 예산을 받고 사업을 했어요.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9년 예산 세울 때 코로나 사업비를 편성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는 2020년 1월에 나왔으니까요. 그럼 어떡하죠? 갑자기 1월, 2월, 3월 비대면 수업해야 되고 그리고 스튜디오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영상 송출해야 되고 집집마다 마스크, 손소독제 갖다 드려야 되고 경로식당 운영 못하니까 전부 대체식 도시락으로 나가야 되니 도시락 통이 필요해졌고 보온통이 필요해졌어요. 무슨 돈으로 하죠? 예산 편성 안 했는데 이럴 때 추가 경정,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이미 편성해 놓은 예산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수정하면 안 되고 이마저마 해가지고 이거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이 수정되기도 하고 세출이 수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중간에 한 명 그만뒀고 충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인건비 적게 쓸 거로 이제 수정해야 되겠지요. 이런 게 준예산, 주가 경정 예산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계속 쓰면 됩니다. 근데 쓰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원래는 어르신들하고 제주도 2박 3일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어르신들이 그날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웬일 코로나로 인하여 항공기가 중단이 되고 그리고 집체 이렇게 여러 명 사적 모임 가지 마라. 몇 명 이상은 뭐 단체 행동 하지 마라. 나왔죠?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그 돈 어떡하죠? 우리 어르신들 2박 3일 기대하고 있는데 반납해야죠. 못 갔으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은 실망이 크잖아요. 그죠? 아주 이거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주도를 안 가는 대신에 이걸 다른 걸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럴 때 이제 전용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합니다. 원래 이거를 여기에 써야 되는데 이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어르신들의 이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세요. 허락받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용 182페이지 보면 원래 예산은 정해놓은 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치면 약간의 전용은 가능하다. 무분별한 전용은 불가하죠. 그리고 이사회에서 통과 안 될 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2월입니다. 2월. 원래는 회계 연도 안에 다 써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이 원인 행위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 누구도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럴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그리고 시설위원회 운영위원회 또 보고를 거친 후에 이거 내년도로 2월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 무분별하게 전용 2월이 일어나면 예산 세운 거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제 결산입니다. 돈 다 썼어요. 다 썼으면 영수증 처리, 그 다음에 회의록, 보고서 이거 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은 단식 부기를 하지만 사업 수익이 있을 경우는 복식 부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사업 수익이 없어요. 그러면 통장에 들어올 돈이 없을 겁니다. 후원금 통장은 따로 있으니까요. 10억 원에서 통장의 돈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이제 회계연도가 끝날 때 되면 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반 단식 부기입니다. 단식 부기. 마이너스만 있는 거예요. 돈 쓰는 것만 한쪽만 있는 거죠. 근데 수익 사업을 하면 여기에 돈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돈이 빠져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빠져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이런 식으로요. 이럴 때는 복식 부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랑 결산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자, 182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회색 박스 넣어놨죠. 예산 내역서에는 내역을 알려줘야 돼요. 내역. 우리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는 걸 상세하게. 그래서 세입 명세서, 세출 명세서를 씁니다. 똔똔. 뭐뭐뭐에 10억 원이 필요합니다. 뭐뭐뭐에 10억 원을 쓰겠습니다.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결산 보고서는 돈 다 썼어요. 그럼 그거를 알려야죠. 이제는 거기에 돈 다 썼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써야죠. 그래서 세입, 세출, 결산서를 냅니다. 결산. 자, 요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결산 보고서에는 세입 명세서, 세출 명세서를 첨부해야 된다. 틀린 말이죠. 명세서, 명세 밝히는 건 예산할 때 쓰는 거죠. 결산에서는 명세서가 아니라 결산서입니다. 결산. 결산 보고서에는 결산서를 낸다. 예산에는 명세서를 낸다. 이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이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후원금인 거죠. 후원금. 왜냐하면 후원금은 이제 주는 사람은 줬다라고 하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 이 비리와 횡령인 거죠. 그래서 후원금은 별도로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1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후원금은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고 후원금은 개인 통장이 아니라 전용 계좌로 받아야 되고 1년에 한 번 이상, 최소 한 번 이상은 후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려야 되고 그거를 구청장까지도 보고해야 되고 다른 용도, 기부자의 용도, 후원자의 후원 용도가 아닌 다른 데에 쓰는 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후원금도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함께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맞춰서 써야 된다. 이거를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거 여기 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는다.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을 받는다인데요. 말이 한 번 이상이지 실제로는 수시로 감사를 받죠. 정기감사, 특별감사, 표적감사 이렇게요.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183페이지에 이런 박스도 있습니다.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시군구청장입니다. 대부분은 시군구청장이 소관이죠. 시군구에서 위탁받았지 복지부로부터 직접 위탁받은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직전 2025년 시험에 요거 시설 예산 편성 결정 절차 요거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 2, 3, 4, 5, 6 한번 봐놓을까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럼 이사회위원회 거쳐요. 확정이 돼요. 제출해요. 홈페이지에 공고돼요. 이런 식으로 앞서 이제 봤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산을 봤다면 이제는 정보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관리입니다. 이제는 아는 것이 힘이다입니다. 그죠? 정보 자체가 중요해졌다. 또 정보가 있어야 의사결정을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후원자, 기부자들은 정보를 원한다. 기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정보관리 체계가 중요해지고 필요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사회복지조직에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럼 왜 복지조직에서는 이걸 시스템화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업무가 효율적이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컴퓨터에 그냥 한글 문서로 작성됐을 때 하고 희망이음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하고는 이거를 작성할 때 마음가짐도 다를 거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의 실적 관리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만 있으면 실적 성과 알기 어렵죠. 근데 시스템에 들어가 있으면 연인원, 실인원, 중간 모니터링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업무하는 사람도 이전 담당자가 기록한 거를 다 열람할 수 있으니까 업무의 효율성. 그래서 적은 시간을 들이고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맨날 계산기 꺼내가지고 두드리고 있을걸요? 지금 계산기
쓰는 사람 잘 없죠. 계산기 대신에 엑셀 사용할 것이고요. 한글 대신에 시스템 사용할 테니까요. 자, 두 번째,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합니다. 그냥 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보고서로 쓰다 보면 어떤 게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게 효율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기록으로 남겨서 정보 관리를 해야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죠. 교수님 자문이라도 구할 수 있고 슈퍼비전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뭐니 해도 우리는 내돈내산이 아니니까 정부 지원금, 기부금, 후원금으로 운영하니까 책임성, 책무성 확보, 그리고 내가 가진 정보와 다른 사람이 가진 정보를 퍼즐 맞추다 보면 연계, 네트워킹 업무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직은 정보 관리를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고려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인 면만 나타나니까요. 첫 번째, 시스템이 해킹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치명적이죠. 혹은 여러분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외부에 유출됐다. 클라이언트가 그걸 알게 됐다. 신뢰 잃습니다. 자, 비밀 보장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보를 가진 게 힘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보 취약계층, AI 활용 역량이 낮은 사람,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 못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보가 또 너무 많지만 가짜 정보도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사실이 아닌 복지제도 소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릴 수도 있죠. 가끔 보면 여러분도 네이버 카페에 뭐 어느 수험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교수님. 뭐 어느 동영상 강의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교수님. 그 저희가 뭐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죠? 제가 거기에 대고 그 수험서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그 교수님이 엉터리로 가르쳤네 이렇게 말하기도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감수험서 네이버 카페에는 공감수험서로 공부한 수험생들이 글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출판사와 출판사 간의 이슈가 되고 또 교수님과 교수님 간에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당신이 쓴 책도 아닌데 왜 당신이 이렇쿵저렇쿵 말을 하느냐 될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다른 수험서, 다른 출판사 책으로 공부하다가 거기에 오류가 있거나 하면 그 출판사의 문제를 제기해야지 저한테 와서 교수님 이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라고 하면 제가 거기에 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아, 그거 틀렸어요 라고 제가 그냥 말하고 싶지만 그럼 또 그 출판사의 신뢰를 제가 추락시켜 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소신껏 공감수험서의 내용대로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 기분 아니고요. 기분 아닙니다. 오타, 치명적인 오타입니다. 기준행동. 이제 안 틀리겠죠. 이제 이렇게 놓으면 일부러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기준행동 이러면 여러분이 기준 뭐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기분이라 써놨습니다. 자, 기분 아니고 기준. 이제 이렇게 하면 기억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공부 안 하면 모르는 내용이죠. 기준 행동 공부 안 하면 모릅니다. 사람들은 성과 지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달려갑니다. 예를 들면 밤하늘에 이렇게 예쁜 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별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별을 안 보고 제 손가락을 보는 거죠. 이게 기준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의 목적이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측정 도구를 만들죠. 척도를 하나 선정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업의 목표, 효과성에는 관심도 하나도 없고 그 척도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 척도에만. 그러다 보니 수단과 목표가 전도되는 목적 전치가 일어나죠. 예를 들면 성과 지표가 뭔데, 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수님이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맞춤법 있으면 3점 감점이다 얘들아. 이렇게 하면 과제를 잘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맞춤법 이것만 본다는 거죠. 3점 감점 이게 너무 크게 와닿으니까요.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점만 관리한다. 그게 기준 행동입니다. 이거 크리밍 같은 것처럼 좋은 긍정적 의미 아니에요. 부정적 측면입니다. 기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탈자 없다. 맞춤법 맞췄다. 이 정도만 내면 돼. 이렇게 그래서 더 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기준만 충족하려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5번째, 이 과정에서 일선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되면 안 됩니다. 혹시 이게 시스템이 해킹당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수기로도 작성해야지. 이중으로 기록을 해 놓는다든지. 너무 힘들죠. 그게 소진을 유발하니까. 그래서 정보 관리를 할 때는 요런 5가지 고려해야 됩니다. 비밀 보장 지켜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정보로부터 소외,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정보가 너무 많으니 가짜 정보 습득하지 않도록 정보를 이렇게 제대로 간파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역량도 길러줘야 되고, 기준 행동은 하면 안 되고, 소진되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정보 관리 시스템이 쭉 발달해 왔어요.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쭉 흘러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엑셀 관리할 수 있도록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MIS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업무 지원을 하고, 지금의 행복이음, 희망이음이 도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는 자료를 그냥 처리해주는, 그냥 수동으로 여러분이 계산기 안 해도 되게끔 템플릿 같은 거 있죠?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는 거. 마치 여러분 학점 계산기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학점 그거 일일이 계산기에 넣고 본인이 계산했거든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면서. 근데 지금은 함수식 하나 있잖아요. 인터넷 사이에 뭐 에브리타임 이런 데 있죠. 거기다가 이번 학기 내 과목별 학점만 딱딱딱 입력하면 내 총 학점, 평점 얼마인지 바로 보여주잖아요. 요런 게 자료 처리 시스템이고요. 관리 정보 시스템은 함수, 필터링 이런 거 해주는 거고요. 지식 기반 시스템은 의사 결정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슉 입력하니 이 사람한테는 이런 약을 처방해라. 데이터를 입력하니 이 사람에게는 이런 서비스를 연계해 줘라 하는 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189페이지 전문가를 지원해 준다든지 수만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공통점을 도출해 준다든지 음성을 텍스트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사회복지조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는 행복이음, 복지부가 사용하는 범정부 시스템, 민간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사용하는 희망이음, 바우처와 관련해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게 된다면 행복이음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고 민간기관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희망이음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또 뭐 제가 센터 바우처 기관에 근무를 하다 보면 바우처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거고요. 그 외에도 19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나는 아동 양육시설 보육설이 있다. 그럼 또 보육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고 나는 노인 맞춤 돌봄 그래서 생활지원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다. 그러면 노인 맞춤 광장, 노인 맞춤 돌봄 시스템 이용할 것이고 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한다.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한다. 그러면 MHIS와 같은 정신건강 사례관리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정보의 일원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관리해서 트래킹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장은 제일 중요한 게 사회복지 법인시설 재무회계 규칙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니까 그거 열심히 공부해 두시고요. 4가지 예산 모형 비교해 두시고 그리고 예산 통제의 원칙 공부하시고 정보 관리 왜 필요한가 사회복지 조직은 어떻게 정보를 관리해야 되는가 뭘 조심해야 되는가 공부한다면 9장에서도 고득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9장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는 10장에서 다시 만나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